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스메이트 수학과학학원의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담당한 홍순필 원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고3 이제 3학년 학생이 첫째인 어머님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입시가 아직은 조금은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래도 졸업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위에 언니나 누나나 형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은 입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올해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적응이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첫째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솔직히 학원 홍보가 없는 건 아닌데 학원 홍보는 진짜 뒤에 아주 조금만 할 거고요. 이제 입시에 대한 이제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대입 전형의 유형은 뭐 이미 그래도 이제 3학년 자제분이 있으신 어머님 들으시라면 이렇게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수시하고 정시가 있고요. 수시에는 크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가 50% 이상 반영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100%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교과가 학생부 교과 내용을 50% 이상 반영하면 그것을 교과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생기부와 원래 올해까지만 해도 뭐가 있죠? 자소서라는 게 있죠. 자기소개서. 그게 폐지되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제 학생들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 끝난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쪽을 생각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은 이제 말 그대로 논술 시험을 보는 건데 이 논술 시험은 그래도 인서울이나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이 할 얘기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쪽이 오히려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시는 그냥 수능을 잘 보면 갈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제가 특별히 더 할 얘기가 오히려 별로 없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그리고 2024학년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입 전형이 되고 있는지 주요 특징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모집 인서울은 감소했어요.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솔직하게 어머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모집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보다는 천천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최저 점수, 최저 등급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선발 기조 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매년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선발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크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뽑는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교과 전형이 44.8%, 종합 전형이 23.1%, 논술 전형이 3.3%, 정시는 21%밖에 안 뽑는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머님들께서 자제분들을 뭐 저기 충청도나 경상도나 그런 쪽에 있는 대학을 보내시는 게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봐야 될 게 아니라 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안쪽이잖아요. 라고 봤을 때 수도권에선 아까 전에 교과 전형이 전국으로 보면 44.8% 엄청나게 많이 뽑는 걸로 보이지만 수도권 내에서 보면은 20%밖에 안 돼요. 종합 전형은 오히려 조금 많아요. 23%인데 28.9%. 그래서 종합 전형이 생각보다 수도권에서 많이 뽑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죠. 정시가 거의 40% 가까이 뽑고 있습니다. 35.6%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4, 5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정치랑 연관이 돼 있는 거라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려도 이 종합전형과 관련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학을 뽑을 때 조금 더 공평하게 뽑아라 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지시가 있어서 올해까지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을 정시전형, 수능전형으로 40% 이상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실제로 그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로 40% 넘게 뽑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주요 대학이 그렇게 뽑으면은 나름 상위권에 있는 대학은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 실제로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으로 60%를 뽑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능으로는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뽑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술 전형. 전국적으로 보면 3.3%밖에 안 되지만 수도권 안에서는 7.2%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도 생각보다 많이 뽑는다. 그리고 이 논술 전형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얼추 정해져 있어요.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엄청 좋은 친구들. 종합 전형은 학생부 그 생활기록부가 되게 화려하게 작성되어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도저도 아닌 학생이 제가 보기엔 절반은 넘는다라고 봐요. 그런 학생들이 그러면은 말 그대로 수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수도권을 벗어난 대학들에 대한 교과 전형. 근데 나는 수도권 안에 있는 그냥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쓸 수 있는 전형, 수시 전형은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수도권만 보면은 정시의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전형 주요 특징들을 여기는 특징들만 이야기할 거고 각 전형별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올해 내년에 가장 큰 이슈죠. 자소서가 폐지됐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되고 생기부 기재 방식도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생기부 기재 방식이 많이 축소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각 대학들이 말 그대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의 비율이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면접을 보는 대학이 늘어났고 면접의 반영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서류로만 100% 뽑는 대학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그 서류로만 뽑는 대학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서류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만 갖고 학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실제로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울대에서 한마디로 예를 들어 화학과를 가려면 이런 과목은 그래도 이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과목은 그래도 들어라 라고 이제 권장하는 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꼭 들어야지만 그 서울대 화학과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서울대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종합전형을 화학과를 썼는데 그 학생이 예를 들어 화1이나 화2를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네는 왜 화원을 안 들었나? 화학과를 썼으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이미 다 선택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다. 똑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했고 요거는 꽤 저도 보기에 좀 독특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한 대학이 꽤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의외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렇고 이제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바뀐 대학들이 꽤 많고 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했고 요거는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는 뒤에 그 지역균형 전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변화한 게 거의 없어요. 논술 전형은 사실은 지금 천천히 비율이 줄어들면서 폐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올해는 살짝 늘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제분들이 대학에 갈 때는 논술 전형의 비율이 살짝 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그 살짝 늘어난 게 가천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까운 딱 요 정도 급에 있는 대학들이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저게 어떤 거냐면요. 어머님들 혹시 그 적성고사라는 시험 알고 계세요? 지금은 없어졌죠. 적성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약간 요 가천대 정도 위치에 있는 대학들이 보는 일종의 그 수능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봤었는데 그게 재작년일 거예요. 확실치 않습니다. 작년인가 폐지됐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걔를 대체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냥 학교 내신의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도 되게 짧고 답도 그냥 서술형 답안 쓰듯이 그러니까 실제 논술은 뭐 1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라고 쓰여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60분 주고 문제도 10문제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서술형 문제 푸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 10문제. 그렇게 이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한 7, 8개 정도 있는데 그 대학들이 전부 다 원래 관연도에 적성고사를 봤던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성고사가 바뀐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정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5개가 아니라 16개구나. 2024학년도부터 서울시내 주요 16개 대학이 40% 이상 선발하고 있고 이게 요것도 조금 독특한 게 서울대하고 고려대는 교과평가를 내년부터입니다. 교과평가를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능 원래는 보통 정시는 수능 100%예요. 근데 서울대하고 고려대의 특정 그 전형에서는 수능이 80%, 내신이 20%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조금은 다시 봐야 되는 게 그 내신이 20%라고 쓰여 있긴 하는데 그게 실질 반영 비율이 20%인지는 조금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정확한 그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제가 뭔가 섣불리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그러한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잠깐만 여기 좀 볼게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필수 과목들 있죠. 우리가 뭐 이제 지금 이제 고3 학생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나중에 후에 이제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중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 고교 학점제라는 거 시행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 학생들이 보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세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걔는 말 그대로 석차 등급, 말 그대로 그냥 등수를 매겨갖고 그 등수 점수로 매긴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별로 기준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수학 기준으로 말하면 뭐 말하는 거죠? 기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으로는 투 과목들 말하는 거예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별로 기준이 다른데 어차피 학교에서 어떻게 등급을 매기죠? A, B, C, D로 매기죠. 그쵸? 근데 요거는 제가 이 기준이 다른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요거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올해 고3 학생들도 그렇고 봤을 때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과서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절대평가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기준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A보다 B, C, D가 많이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야겠어요? 최대한 A가 많이 나오게 내야겠죠.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일반 내신은 그렇게 왜 못하죠? 100점인 학생이 4%가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1등급이 없어지죠? 100점인 학생이 6%가 되면 그 6%의 학생이 전부 다 2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는 80점 넘으면 다 A예요, 그냥.
그러면 최대한 A를 많이 몰아주는 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대학교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례로 올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올해 저희 학원 고3 학생들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선 기하를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학생 이제 고3 학생이 내신 시험을 보는데 기하 시험을 중간고사도 안 보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책 한 권을 다 본대요. 어떻게 했냐면요. 학원 그 시험 이틀 전에 학원 와갖고 교과서만 막 풀면서 저한테 아예 개념도 몰라요. 저한테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해서 제가 개념 설명해주고 그랬거든요. 이틀 전에 딱 이틀 준비했어요. 그리고 A 나왔어요. 왜냐면 교과서 진짜 그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학별로 기준이 다르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조금 더 바뀌기 전까지는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전원 다 A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대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2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2과목 수업 들어보면 알지만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A를 주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 초반에 이제 비율을 봤듯이 수도권에는 교과 전형 뽑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 정도예요. 근데 수도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만 본다면서요. 근데 이 학생의 그 학교 내신 성적을 대학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한마디로 되게 단순하게 그냥 여기 뭐 예를 들면 미사고에서 전교 1등한 학생이 있고 저기 서울과학고에서 전교 1등한 학생이 있어요. 걔네들이 실력이 같다라고 학교에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무슨 그 교과 전형에서 뭐가 생겼죠?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겼죠? 블라인드 하죠. 그래서 학교 이름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 입장에선 최대한 이 학생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요? 나는 너의 내신 성적을 믿을 수 없으니까 수능에서 요 정도 성적은 받아가지고 와. 라고 말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래도 한 5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더욱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학력 기준이 그래도 완화되거나 폐지한 대학들이 생겼었고 충원율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충원율이 지금 그 프린트에 5페이지에 그 전형의 분류 바로 위에 쓰여 있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충원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해갖고 서울은 평균이 157.2%예요. 인천, 경기 123.3%. 그리고 가장 높은 거 하나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거기 넣어놓은 거거든요. 건대 인문이 412%예요. 412%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30명을 뽑으면 이 30명의 4배인 120명까지 돌았다는 소리예요. 예비번호가. 그렇다는 소리인데 근데 얘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많이 달라요. 해마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해마다 그 서울에 있는 대학도 보면은 연대 고대에 막 몰리는 해가 있고 연대 고대가 오히려 빵꾸나고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쪽으로 막 몰리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충원율도 해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겠지라고 너무 많이 그것만 믿고 버티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원율이 많은 이유는 학생들마다 내신 성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말 그대로 A라는 고등학교에서 그 전교에서 3등한 학생과 B라는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3등한 학생 전국에 그런 학생들이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전부 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넣었을 때 혼자 2개, 3개 붙으면 결국에는 나머지 대학은 안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회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원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라고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학생부만 100% 보고 뽑는 대학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학생부와 면접을 같이 보는 대학도 있는데 이 면접은 그 종합전형의 면접과는 조금 다릅니다. 종합전형의 면접은 그 2가지로 다시 나눠지긴 하는데
종합전형의 면접은 보통 그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생기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기부 바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 말 그대로 면접의 내용을 미리 제시문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거나 대학마다 좀 많은 여러 형태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서류, 얘는 이제 약간 종합전형과 비슷하죠. 서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간 정성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정성적인 평가를 안 하는데 얘는 조금은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서류 평가 점수를 포함하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은 학교별로 환산 등급 환산 점수 가산점 방식이라고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쓰든 A를 받으면 결국엔 최고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표는 예를 들어서 건대하고 이화여대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하고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를 제가 표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균이에요. 소위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아마 요거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균으로 지금 꽤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수도권 소재에 있는 한마디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지균으로 지역균형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 31개 대학 중에 그 수도권 대학 전체 중에 31개 대학이 학생부 100%로 뽑고요. 그리고 전체 대학 중에 29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별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목표하신 대학들을 여기서 좀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됐는지 안 했는지. 추천 인원 제한,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지역균형 전형이 원래 작년, 재작년, 올해도 그렇고 학교장 추천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대학이 있고 제한이 없는 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이름들을 보면요.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교가 보통은 상위권 대학이고 제한이 딱히 없는 대학교가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여기 충원율하고 있는 표도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 성적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은 애매한 게 이미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한 80% 정도 끝난 내용이잖아요. 그쵸? 전체 5개의 학기가 있어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가 끝입니다. 3학년 2학기는 언제예요? 혹시 만에 하나 재수하게 되면 3학년 2학기 내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기말고사를 수능 끝나고 보잖아요.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 볼 때 찍고 자지는 말라 그래요. 내신 공부까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냥 평상시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면은 평상시 나오던 성적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찍고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따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본인이 평상시 하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면은 보통 나오던 성적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교과 성적이 기본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지만 여기는 지금 없구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달이 돼서 대학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를 병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따가 정시 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통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특정 몇 과목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과목들도 같이 준비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제 특정 몇 과목만 말 그대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합 7.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능을 보는 3개, 수능 전체 과목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3개 과목의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개 과목이 어떻게 나오면 3합 7이에요? 2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왔으면은 3합 7이에요. 그 안쪽으로 나와야 된다. 2합 4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거는 꽤 상위권 대학들이에요. 2합 4면 보통 좀 많이 낮은 대학들은 서울 시내대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도 2합 6 이런 거 있어요. 2합 6이면 3등급 3등급 나왔으면 통과죠.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쳐서 6등급이잖아요. 숫자의 그냥 단순한 합으로. 이러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저는 국어랑 수학으로만 등급을 맞출 거예요. 그럼 국어하고 수학만 추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 3등급 나왔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만약에 거기가 떨어졌어.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떨어졌어. 그러면 정시로 쓸 수 있는 대학은 일단은 충청권도 쉽지 않아요. 확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과목만 팠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과목들은 완전 개판이 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학원에 이번에 수능을 본 3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등급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국어 2등급 나왔고요. 수학 2등급 나왔고요. 영어가 3등급이고요. 과학이 2과목인데 하나는 4등급 나왔고 하나는 6등급 나왔어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사실 얘만 똑같이 얘처럼 4등급만 맞췄어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중 꽤 괜찮은 대학들 쓸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국어 수학이 2등급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저랑 인철쌤이랑 계속 인터넷 뒤지면서 좀 이렇게 쓸만한 대학 있나? 이 친구는 지금 논술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논술 결과 나오면 논술 붙으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만약에 안 돼도 지금 길을 찾았어요. 이제 아주 높은 대학은 아니지만 3, 6대가 어떤 저도 보고 놀랐어요. 3, 6대가 보통 각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있잖아요. 그 반영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냥 내가 가장 잘 본 과목부터 순서대로 40%, 30%, 20%, 10%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 아예 안 넣어도 돼요. 이거 아예 안 넣어도 돼요. 이거 40% 들어가고 이거 30% 들어가고 이거 20% 들어가고 이거 10% 들어가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3, 6대면은 꽈탑도 가능할걸요? 이 정도 성적이면. 그 친구는 만약에 논술이 떨어지면은 3, 6대 쓰라고 하려고요. 근데 어찌됐든 수능 최저 맞춘다라고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다른 과목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에 하나라는 건 언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어찌됐든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까 제가 말한 과목별로 몇 % 들어가느냐입니다. 요거는 어머님들께서 꼭 목표하는 대학들이 그 대학교 입학처나 이런 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를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딱 대신 찾아드릴 수 있어요. 각 대학별로 목표하는 대학이 과목별로 몇 %씩 반영하고 이런 게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년도 전형 결과인데요. 이게 작년 결과예요. 작년에 이제 고대, 건대, 세종대, 삼육대의 교과 전형 결과고요. 여기를 보셔야겠죠. 결국에는 최종 등록자의 70% 커트에 대한 내신 등급이에요. 그래서 고려대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 1.18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마다 이렇게 공개한 결과가 얘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3, 6대도 3등급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자,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제일 첫 번째 줄에 입학사정관 등이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말 그대로 숫자만 보지는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내신 성적을 봤는데
A라는 학생은 2등급, 2등급,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B라는 학생은 봤더니 4등급, 3등급,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평균을 내면은 전부 다 얘도 이거 333으로 할게요. 단순하게 평균을 내면은 얘도 3등급이고 얘도 3등급이죠. 그런데 솔직히 딱 봐도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B 학생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앞으로 성적이 더 올라갈 걸로 기대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학생보다 이 학생의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정성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확하게 내신 성적 숫자로만 보지 않고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생기부에 쓰여 있는 그 선생님들의 평가, 선생님들의 평가를 숫자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평가하겠다가 종합전형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소위 자소서라는 걸 써갖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됐죠. 왜냐하면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학생들 보면 자소서 본인이 직접 다 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지금 올해도 지금 우리 학원만 봐도 지금 저기 김인철 선생님께서 학생들 자소서 다 봐주셨거든요. 다 봐주시고 다시 쓰고 다시 쓰게 하고 도와주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그 정보에 대한 불균형도 그렇고 약간 그 형평성에 떨어져서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라고 하죠. 이렇게 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바뀐 방향의 틀은 뭐냐? 학교 내 활동을 많이 해라. 외부 활동은 인정하지 않겠다. 인 거예요. 수상 내역도 교내 수상만 가능하고, 봉사활동도 교내 봉사만 가능하고, 그렇죠? 자소서 없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게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을 최대한 참여하고 거기서 본인의 그런 능력들을 드러내라. 2021학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었죠.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실시합니다. 한마디로 외고 나왔다고 더 점수 주고 일반고 나왔다고 점수 안 주고 그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외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 이 외고랑 일반고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외고는 이름 그대로 외국어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외국어 수업 시수가 달라요. 일주일에 한마디로 영어가 됐든 제2외국어가 됐든 외국어 수업 시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을 건데 연대에 원래 글로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 전형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외국어 수업을 8번, 8시간 이상 수업을 들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근데 일반고에서 일주일에 영어 수업을 8시간 하진 않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외고 학생만 써,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실 티가 안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뭐 절대로 걔네들이 다 알아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직 확실하게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과연 그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교 블라인드 했다고 해서 그걸 과연 못 알아낼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류형은 감소했고 면접형은 증가했어요. 이유는 자소서 폐지됐고, 그리고 생기부도 축소됐고, 쓸 내용도 적고, 서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서류만 보는 그 전형은 감소했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서류 기반 면접하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아마 바로 뒷페이지에 여기는 제가 안 넣어놨네요. 어머님들께서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7페이지에 가운데쯤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7페이지의 가운데쯤에 표가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서류 기반 면접은 이거예요. 거기 서류에 쓰여 있는 내용, 너 진짜 그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그걸 기반으로 물어보겠다. 이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런 느낌이에요. 서류에 쓴 거, 아, 그래.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냥 우리가 막 물어본 거 이거 너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다 믿어줄게. 그래서 실제로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학들 보세요. 경희대, 의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교대, 서울대.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거예요. 서류 어떻게 작성했든 오케이. 내가 물어본 거 너가 제대로 대답했으면 그럼 너의 실력이 뛰어난 거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서류 기반 면접하고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 상위권 대학들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 중에 아닌 대학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그 있다인 거지 아닌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수능 자신 없다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건대 없어요 최저. 한양대 최저 없습니다. 연대나 고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그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꽤 많으니까 그거는 되게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생기부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 상황들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 못하네요. 동 어디 갔어, 동. 죄송합니다. 개인 봉사활동, 말 그대로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반영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독서활동 상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는 한데요. 얘는 약간 옮겨졌어요. 다른 데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활동을 전혀 작성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7페이지 제일 아래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7페이지 제일 아래 마지막 줄에 보면 독서의 경우 독서 자체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독서활동을 기재하는 방식이 변한 겁니다. 창체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독서 제목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적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합전형을 되게 짧게 여기는 줄였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이제 진짜로 거의 끝난 내용이라서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그럴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했는데 어머님들 혹시 종합전형 생각하고 계시면 여기 있는 자료들하고 그리고 혹시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고한 자료들에 좀 더 원본 자료들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 종합전형의 준비 방향에 제가 쓴 내용은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해라. 예요. 지금 위에 것도 맨 위에 건 아니긴 하지만 뭐 말 그대로 교과에서 배운 내용, 정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고 교내 진로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결국에는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논술입니다. 혹시 그 학생들 지금 여기 여러 명 있으니까 논술 생각하고 있는 학생 있어요? 응, 시열이. 없어? 예. 왜냐하면은 이 논술 전형은요, 되게 조금 뽑거든요? 그리고 경쟁률이 소위 미쳤어요. 30대 1은 기본입니다. 가장 낮은 게 30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대 1, 50대 1, 높게는 의대 같은 경우는 200대 1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래갖고 항상 원래 그 한 4년, 5년, 6년 전에는 이 입시 설명회를 할 때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불복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논술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한 애들은 다 논술로 가요. 주변에서 논술 제대로 준비한 친구들은 다 논술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금 뽑는 것 같고 실제로 한 자릿수로 뽑거든요. 대학별로 과별로 보면은 3명 막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50대 1이 나오는 게 3명 뽑는데 150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50대 1이죠. 경쟁률이. 되게 조금 뽑는 것 같은데 근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준비한 애들은 생각보다 잘 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 쓰여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 약간 뻥튀기 된 경쟁률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면은 논술이 생각보다는 할만하구나 라고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 대부분 수도권과 지역 거점, 지거국이라고 하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이렇게 여기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듣보잡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그 지방에 있는 그저 그런 대학들은 논술 전형 모집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3.3%가 전부 다 수도권하고 국립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부 비중이 줄고 논술고사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냥 논술 100%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유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00점이에요. 만점이. 근데 논술이 70%가 들어가고 내신이 30%가 들어간대요. 이러면 내신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내신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 점수가 26점이에요. 올 9등급이면 26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30점이 들어가지만 실질 반영은 4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술이 100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논술 전형 준비하면 항상 뭐가 따라오죠? 수능 최저 학력이죠. 물론 아닌 대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상위권 대학교 중에 논술 100%그 수능 최저도 없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대표적인 대학교가 한양대예요. 한양대는 논술 전형이 논술 100%에 최저도 없습니다. 건대도 조금 해마다 다른데 그 논술 100%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수능 최저 학력이 실질 경쟁률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 보시면은 지금 서울이 대부분 그리고 인천, 경기까지죠. 그리고 강원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북대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쪽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인문계열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과는 논술 본다. 논술학원 다니셔야 돼요. 이유는요. 글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애초에 문과 논술과 이과 논술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나눠주는 답안지 종이부터 달라요. 문과는 뭘로 줘요? 원고지로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띄어쓰기하고 맞춤법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과는 논술을 준비할 때. 그리고 소위 이제 그 기승전결 해갖고 배우잖아요. 이과 학생들은 되게 오랜만에 듣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 글을 쓰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이 논술을 준비한다? 죄송합니다. 이미 글을 쓸 줄 아는 학생은 뭐 예외로 하고요. 이제 처음 하는 학생이 논술 준비한다? 학원 다니셔야 돼요, 이건. 뭐 저희 학원이 그걸 논술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글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서. 그리고 이제 이 문과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되게 그리고 교수님별로 내시는 논제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대학 그 학원을 가보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동국대 반, 국민대 반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논제나 그리고 그 신문 기사나 그리고 여기 그 교과 학습을 통한 배경 지식 함양이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제책이 됐든 뭐 사회문화책이 됐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수능 전형과 함께 준비하자라고 제가 이게 이과 논술에도 똑같은 내용을 써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예요? 말 그대로 교과 전형도 애매하고 종합 전형도 애매해서죠. 그래서 논술 쓰는 거잖아요. 사실 논술이 경쟁률이 진짜 높은 이유는 뽑는 인원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교과나 종합 전형 둘 다 애매한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는 거고. 그럼 그런 학생들이 논술만 보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정시랑 함께 준비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요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말 그대로 각 대학별로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문과 학생이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요 유형이랑 같이 봐갖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줄이지 않고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열은 이과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과는 애초에 논술학원 저는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학이 2등급부터 나오고 출발하세요. 이과는 그래야 됩니다. 수학이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에서부터 출발이라고 봅니다. 수학이 2등급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논술 문제 풀 때 그냥 웬만하면 풀릴 거예요. 뭐 100% 완벽하게 풀린다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봤던 내용이네. 풀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과 쪽은 그리고 맞춤법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한글을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그래서 이과 쪽은 아예 조금 얘기가 다르죠. 대학별로 논술 유형에 맞게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과는 이게 조금 더 자유로워요. 어차피 아까 문과 쪽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언어 논술, 도표 그래프, 언어 논술, 수리 논술, 영어 제시문, 교과 논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과는 되게 단순해요. 수리 논술을 보느냐, 수리 논술에서 과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언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런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수리 논술만 보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왜냐면 과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야? 내가 선택한 과학 과목이랑 여기서 보는 과학 과목이 달라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여기 과학 과목을 보는 데를 보면요. 경희대 의대, 연대 의대, 아주대 의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리 논술만 보는데 이제 언어 논술을 보느냐 안 보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의대를 쓸 거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학별 논술 유형에 맞게 준비는 뭐 아까 방금 말했던 얘기고요. 대학에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논술은요.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부에서 아예 지시를 내린 내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교 홈페이지에 전부 다 관연도 기출문제가 싹 다 있어요.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가 논술 기출문제가 싹 다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도 싹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거 풀고 답지랑 비교해보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는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솔직하게 말해서 학원 안 다니셔도 돼요. 이과는. 문과는 그런 거 봐도 어쨌든 그 글을 전개해 나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논술을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각 학교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가천대 기출문제 봤거든요. 진짜 딱 내신 서술형 문제예요. 국어는 제가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고 가천대 수학 기출은 논술 기출은 진짜 내신 서술형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왜냐면 정시 쪽은 제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자, 정시 전형 뭐 보시면 돼요? 수능을 잘 보시면 돼요. 진짜로. 이제 대학별로 수능 반영 방법이 상이하다라고 쓰이는데 이게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크리티컬해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몇 %를 반영하는지가 생각보다 학생의 성적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원하는 대학의 반영 방법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군 3개라고 말하는데 다군은 없는 군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뽑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가군하고 나군이 메인이고 다군은 되게 적기 때문에 적단 소리는 어차피 나도 가나다군 쓸 거고 얘도 가나다군 쓸 거고 얘도 가나다군 쓸 거니까 가군, 나군, 다군에 들어가는 그 모집 원서, 입학 원서 같은 경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원 원서 같은 경우, 원서의 장수는. 근데 모집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대학교를 쓸 때도 똑같았는데 제가 대학교 쓸 때는 가군이 3대1 정도였고요. 아니다, 미안합니다. 가군은 미달됐어요. 제가 그 수학을 다 맞아갖고 아무튼 특별 전형을 써갖고 나군이 3대1 정도였고요. 다군은 50대1이었어요. 30명 뽑는데 1,500명 지원하면 50대1입니다. 그래서 다군은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군과 나군 2개만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작년에 고3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올해는 이제 문과 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근 시일 내에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릴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냐면요. 이거는 여기 이과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실제로 이공계열 수험생들이 문과 쪽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작년에 학생들한테 아마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요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그 수능 기준으로, 정시 기준으로 이과 쪽 과들은 수능에서 봐야 되는 과목이 제한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고대 물리학과에 쓰려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과탐은 과학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근데 문과 쪽은 제약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약이 없어도 최소한 페널티가 있었어요. 너 이과인데 문과 지원해? 그럼 점수 깎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페널티가 아예 없습니다. 문과 쪽 대학들은 그 지원 거기 그 모집 인원 거기에 보면요. 아무 제약도 안 써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과 학생들이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이과 쪽 쓰려고 봤더니 한마디로 좀 잘하는 친구가 한양대 쓸 수 있는 성적이야. 근데 이 성적을 그대로 문과 쪽으로 가면 연고대 쓸 수 있는 성적인 거예요. 뭐 어디 쓰겠어? 연고대 쓰는 거야. 그리고 무슨 짓을 해요? 거기서 이중 전공을 하든 전과를 하든 해갖고 이과 쪽으로 과를 돌리는 거죠. 실제로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서울대가 과탐을 선택한 학생이 문과 쪽을 지원한 비율이에요. 응시자 전체 100명 중에 27명이 이과 학생이에요.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 중에 합격한 학생이 전체 합격한 학생은 44%예요. 비율은 27%인데 합격한 학생은 44%가 이과 학생이에요. 서울대 합격한 학생의 이 비율 중에. 고려대하고 연대도 0.44%인데 절반 가까이가 이과 학생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제가 아마 그 신문 기사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13쪽에 신문 기사,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신문 기사는 어제자 신문입니다. 제가 찾아갖고 오늘 추가해갖고 넣은 거예요. 실제로 그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보다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3점이 높아요. 이 3점이 상위권에선 되게 크게 작용하는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문과랑 이과랑 통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끼리 점수를 매겼고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끼리 점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과 쪽 시험지가 문과 쪽 시험지보다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과는 1등급 커트가 92점, 2등급 커트가 86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문과는 훨씬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커트가 88점, 2등급 커트가 78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합쳐졌잖아요. 이게 합쳐진 게 뭐가 문제냐면 서로 다른 시험을 봤는데 점수는 같이 매겨야 돼. 맞잖아요. 얘는 미적분 선택했고 얘는 확통 선택했으면 본 문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점수는 똑같이 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계산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 계산식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공통 과목이 있어요. 수원수투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공통 과목을 봤는데 A라는 집단은 공통 과목의 평균이 70점이고 B라는 집단은 공통 과목의 평균이 50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봤어요? 당연히 A가 더 잘 봤죠. 그러면 이 집단 전체 평균이 얘네가 높은 거니까 얘네가 얘네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떤 A라는 집단에 있는 A라는 학생, B라는 집단에 있는 B라는 학생이 A는 선택 과목을 미적분을 선택했고 B는 선택 과목을 그 확통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평균이 이런 상태에서 A가 80점을 맞았고 B도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한 거냐?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얘가
평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더 잘하는 학생인데 미적분이 확통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둘이 점수가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적분이 확통보다 더 어려우니까 원래는 이쪽에 있는 집단에 있는 애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이 얘가 더 어려우니까 둘이 같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구의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어려운 시험을 봤는데 둘이 같은 점수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동일한 점수 안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언매와 화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평균이 좀 더 높아요. 걔네들이 더 잘하는 애들인 거잖아요. 더 잘하는 애들이니까 동일한 점수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국어과 통계를 선택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5점, 6점, 7점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뒷페이지에 14페이지를 보면 서울대가 47%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지원한 학생 수고요. 합격한 학생 수는 전체의 47%가 이과인 거예요. 문과인데, 과는 문과인데 거기에 합격한 학생의 47%가 이과 학생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되게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정도로 작년에 제가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 되게 많이 심각하죠. 서울대뿐만 아니라 일단은 서강대가 그 비율이 70%래요. 70%래요. 이과는 70%예요. 과는 경영학과인데 거기에서 수업 듣는 학생의 70%가 이과생인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차 지원을 하든 어쩌고, 교차 지원이 아니라 다 전과를 하든 뭘 하든 해갖고 다시 이과로 넘어갈 애들인 거거든요. 문과는 텅텅 비어있는 거죠. 이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 일은 16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6페이지 밑에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표준점수 합이 이과 기준으로 390점인 학생이 문과에서 388점이면 고대연대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쓰느니 일단 문과를 교차 지원해서 고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전과를 하든 이중전공을 하든 복수전공을 하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과 학생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 반대로 문과인 학생들은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올해 등급 컷하고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17페이지에 위에 있는 등급 컷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상대평가니까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수능이 뭐 치러진 지 1, 2년밖에 안 된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얼추 다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수학은 원래는 92점이었어요. 제가 이걸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원래 이과는 1컷이 무조건 92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88점이 1컷이에요. 웬만하면 88점이면 1등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과같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85에서 86이면 1등급이에요. 이과 기준으로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킬러 문항이 3문제가 나오거든요. 킬러 문항 3문제를 다 틀리면은 88점이에요. 근데 1컷은 92거든.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와요. 킬러 문항 3개 빼고 다 맞췄는데 1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킬러 문항 3개를 다 틀리고 하나 더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1등급 커트다. 2등급 커트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와요. 확률과 통계는 76, 7점 정도 될 거예요. 이거보다 좀 높을래나? 78점으로 쓰여 있네요. 그리고 미적분은 75점. 요 정도면 됩니다. 현재 저희 학원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번에 수능 본 학생이 한 명이 76점, 한 명이 77점 이렇게 나와갖고 둘 다 2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73점, 74점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3등급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점수 분포가 저희 학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뒤에 제가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수능을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게 이제 저는 수능을 가르칠 거고 수능 대비를 해야 되니까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가 뭐 국어 선생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얘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저거 점수 올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국어 점수 올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3학년 1년 동안 해서 올릴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고 봐요.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책의 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어 성적 올리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수학은요, 솔직하게 공부하면 2등급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2등급은 꼬박꼬박 나왔어요. 솔직히 1등급은 그거는 솔직히 재능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을게요. 근데 2등급은 공부하면 나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2등급을 받기가 이과 기준으로 문과도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더 쉬워졌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1컷이 92, 2컷이 86 이랬단 말이에요. 86, 88, 84, 84면은 4점짜리를 4개 틀리면 84예요. 4점짜리를 4개 틀리면 84예요. 근데 4개만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75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점짜리를 6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4점짜리 문제가 총 13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 6개를 틀렸다는 소리는 7개 맞았다는 소리예요. 4점짜리를 절반만 맞아도 2등급은 나와요. 물론 당연히 2점, 3점은 다 맞춰야죠. 가능해요. 이제는. 진짜로 이제 솔직히 뭔가 눈에 보이는 점수 아니에요. 그래도 88점 이러면 와 저거 어떻게 받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75점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점수 아니에요? 영어는 딱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3등급이 안 나오면 영어가 3등급이 안 나왔다. 60점대란 소리거든요. 4등급이면 그건 솔직하게 말해서 공부 안 한 거예요. 아니 영어가 가장 명확하지 않아요? 영어는 그냥 몇 점 이상 받으면 몇 등급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절대평가니까. 1등급은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저 영어 솔직하게 저도 영어 4등급이었어요. 저 때는 상대평가였으니까 그나마 제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근데 70점만 넘으면 3등급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 어려운 학생들 그래도 3등급은 받으셔야 돼요. 인서울을 하려면. 그게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2등급. 1등급인 학생이 2등급 받으란 뜻 아니에요. 1등급인 학생은 1등급 유지하면 좋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미 2등급인 학생이야. 그러면요.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다른 과목 성적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탐구 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 2등급이면 건대예요. 2등급 최하위권이어도 상관없어요. 다 2등급 하위권이어도 상관없어요. 올 2등급이면 건대예요. 어머님들 그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마 그 대학들 그 뒷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건대에서 발표하고 광운대에서 발표한 그 점수 분포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 거에는 지금 없어서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네모박스 제가 쳐놨어요. 거기에 퍼센테이지 평균이 써 있을 거예요. 그쵸? 87.9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88.6 학생들은 알죠? 어머님들도 알고 계실 건데 2등급이 몇 퍼센트까지가 2등급이죠? 89%까지가 2등급이에요. 상위로 따지면 11%. 87.9면요. 평균은 3등급인 거예요.
평균으로 치면 3등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88.6도 평균은 3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2등급 최하위권이야. 그럼 붙어요.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붙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광운대, 제가 약간 서울 시내에 있는 조금 상위권 대학하고 되게 하위권 대학 이렇게 두 개를 본 거예요. 광운대 보면요. 77, 78, 79 이러잖아요. 근데 3등급 커트가 몇 퍼센트예요? 23%예요. 하위로 따지면 77%가 3등급 하위권이에요. 전 과목이 3등급 하위권이면 광운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운대에 있는 대부분의 과에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김인철 선생님이랑 지금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과연 4등급이 인서울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 진짜예요. 지금 요 광운대나 이런 급에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붙은 그 경향을 보면요. 실제로 붙을 수 있어요. 4등급 이어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제가 저희 학원 광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수능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4등급, 여기서 말하는 4등급은 4등급에서도 그래도 상위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건대를 예를 들어 전 과목 평균이 2등급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과목 평균이 2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건 1등급인 과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3등급인 과목을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등급은 5%에서 11%까지가 2등급인데 3등급은 12%에서 23%까지가 3등급이기 때문에 요 범위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3등급 과목 하나, 1등급 과목 하나 맞았을 때 걔네들 평균 내면은 3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평균 2등급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등급인 과목을 만드는 것보단 3등급인 과목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평균 3등급을 만들겠다. 그러면 2등급, 1등급보단 4등급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 과목을 고루고루 해서 다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쉽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등급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4등급은 조금 그래도 3등급이 도저히 불가능한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 얘가 가장 발목이 크게 잡힐 거예요. 국어가. 지금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국어 성적이 현재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요 국어 성적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좀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거의 얘기가 끝났는데요. 요거는 뭐 다 됐고요.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모든 과목 골고루 영어 최소 3등급, 수학은 전략적으로. 과탐은 지금 올해 수능 치른 학생도 그렇고 매년 이제 수능이 좀 바뀌면서 과학을 제일 마지막에 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2등급 그냥 과학만 시험 보는 애가 2등급 나오던 애가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4등급 나오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과탐은 그 집중력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유형, 과탐은 신유형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 이거는 제가 김인철 선생님께 물어봐갖고 적은 거거든요. 과탐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여기에서부터는 저희 학원 얘기입니다. 저희 학원이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 저한테 수학을 듣는 학생들은 이미 들었던 얘기기는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모든 책을 2바퀴씩 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월하고 2월에는 선택 과목 안 나갑니다. 이유는 1월하고 3월 모의고사가 선택 과목이 소단원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수원수투가 전범이기 때문에 1월, 2월 중에 수원수투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3월, 4월, 5월에 걸쳐서 수원수투를 절반을 끝낼 거고요. 선택 과목을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아예. 이런 식으로 끝내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한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수원수투의 나머지 절반을 끝낼 거고, 선택 과목을 두 번째 바퀴를 돌아서 9월 모의고사 전까지
개념을 2바퀴씩 돌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수능 모의고사 보고 해설하고 모의고사 보고 해설하고 그런 수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도의 방향은 수능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고요. 내신 대비는 따로 없어요. 내신 대비는 따로 안 할 거고요. 내신 대비가 필요한 학생은 이제 학원 수업 시간에 내신 대비를 하진 않지만 질문은 당연히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에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개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요 개념으로 충분할 거기 때문에 개념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신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준비를 하고 저한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만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도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만 확률과 통계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큰 틀은 그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될 거고 딱 한 가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요 2등급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진짜로 가능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1등급은 불가능, 2등급을 어떻게 해서든 맞아보자 했는데 이제는 1등급도 할만해요.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2등급은 진짜로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등급컷이 내려온 걸 봤을 때 2등급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점수는 아닌 걸로 보여요. 매년 그랬는데 올해 애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성적 보고 저는 확실하게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2등급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수학은 못해도 2등급, 잘하면 2등급, 못해도 3등급은 맞게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많은 말은 그거예요. 국어랑 영어 공부하세요. 수학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당연히 조사를 해갖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과학 선생님 밖에 계시니까 과학 선생님과 1대1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바쁘신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